안녕하세요. 김필남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에 와서 너무 떨리네요. 네. 강덕 선생님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소개 한번 말씀 먼저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실은 저녁 때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너무 오려다가도 좀 비가 내리고 날씨가 굳으면 좀 마음이 주춤하게 돼서, 근데 다행히 오후에 이제 날이 개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먼 데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원래는 이 문학톡톡 형식이 그 전에 그 시작하면서 그 가수 노래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인분들한테 소개할 때도 오시면 노래도 듣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 그 형식이 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문학톡톡 형식으로 이렇게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지루하지 않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노래를 한 곡 하시는 거 어떨까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네, 정윤주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어디 독서 모임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좋은 기회로 참여를 하게 된 보수동 책방골목 어린이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윤주라고 하고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랑 그리고 주민분들이랑 재밌는 활동들 국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책을 계기로 지역에 계시는 이제 어머님들과 함께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엄청 꼼꼼하게 책들을 읽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이야기 되게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서 굉장히 가장 인상 깊은 건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실행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와 닿았는데, 이 소설이 이제 예멘의 난민과 한나 아렌트라는 인물의 공통점을 엮어서 이제 그녀의 사상까지 공부하게 만든 건 아닌가. 굉장히 한나 아렌트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데서, 그리고 또 아렌트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든다는 데서 굉장히 좋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번역서 한나 아렌트와 마틴 하이데거라는 책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더 관심이 넓어지신 건지, 어떻게 이 책을 내게 되신 건지,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한나 아렌트와 마틴 하이데거라는 번역서를 그 번역서도 이제 출판사에서 의뢰가 와서 뭐 이런 좋은 책이 있는데 혹시 번역할 의향이 있느냐 좀 검토해 봐라 해서 제가 이제 그 책을 검토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와 이제 하이데거의 이를테면 불륜 관계거든요. 한나 아렌트가 18살 때 마르부르크 대학에 이제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고,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고, 당시에 이제 하이데거가 존재할 시간을 지필 중이었어요. 35살이고 그러니까 두 사람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물론 하이데거는 이제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한 5년간 이제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철학 서적이라기보다도 두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다룬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이데거도 저는 이제 드문드문 읽었었고, 아렌트도 매우 드문드문 읽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사에서 중요한 이 두 인물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 하이데거가 정말 얼마나 그 유치찬란한 그 연애 편지를 쓰는지, 또 얼마나 그 뭐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그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하이데거 철학을 뭐 이해하는데 방해가 됐다기보다는 굉장히 오히려 어떤 한 인간의 이런 다채로운 면을 알게 돼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아렌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니까 제 번역서를 이 탐 출판사에서 이제 우연히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책이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시리즈물이거든요. 제가 한나 아렌트 난민이 되다가 이게 탐 철학 소설 43번째 소설이어가지고 그 시리즈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제 편집자께서 이제 저자를 구했겠죠. 근데 사실 국내에 한나 아렌트 정말 전공하신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속 한나 아렌트 저작들을 쭉 그 번역하시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재고를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철학 소설을 그러니까 출판사 기획인 거죠. 출판사 기획 철학 소설인데 좀 써보실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덜컥 네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뒤로 몇 년 동안 후회를 했죠. 내가 왜 그랬던가 하고 왜냐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나 아렌트 전공자가 일단 첫째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소설을 써본 적이 없고요. 제가 쭉 이제 성인 대상 소설 썼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한나 아렌트 저는 일단 처음부터 아렌트가 18년 동안 난민이라는 사실이 저한테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난민 이야기를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한 500명 정도 도착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엮어서 쓰면 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랍 문화권에 대해서 그때가 제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예상보다 책은 굉장히 늦게 나왔고요. 그 계약하고 사인하고 난 뒤에도 한참을 뒤에 나왔습니다. 근데 끝까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야기할 부분이 이제 그 아렌트와 관련해 가지고 뭐 하이데거 부분도 그렇고 아까 들으셨겠지만 불륜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굉장히 다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난민과 관련해 가지고 다룬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난민 문제를 또 이제 현실적으로 풀고 있어 가지고 아까 또 금방 얘기하셨는데 제주도에 온 난민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취재를 아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취재 과정이나 이런 기획 단계에서 이렇게 실제로 만나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주셔도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책을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썼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아렌트 전공자가 아니고 국내에 한나 아렌트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분들은 정말 권위자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엉뚱하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했고 난민 문제도 그러니까 예멘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그게 이제 2018년도에 그때 워낙 우리 진짜 국내를 떠들썩한 그러니까 제가 머리만 해도 썼지만 그때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 난민 반대 청원이 71만 명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리얼미터 조사 같은 걸 이제 하면 우리 국민의 53%첫 번째 조사는 48% 9%, 두 번째 조사에는 53%이 정도로 난민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제 아렌트 공부를 함과 동시에 이제 아랍어를 배웠어요. 일단 아랍어, 네. 그래서 아랍어 초급 아랍어를 제가 수료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는 좀 이렇게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전 아랍어도 되게 재미있게 공부를 했거든요. 몇 달 초급 과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럼 일단 아랍 문화를 공부하자 해서 아랍 문화와 아랍어를 수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예멘 아이들을 만난 건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제주도에 제가 가서
그 제주시에 있는 그 성당에서 네, 그 수녀님 소개로 저 우연히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2018년도에 똑같이 그 제주도에 그 무비자로 무사증으로 입국을 해서 어찌어찌 하여 부모는 원래는 엄마가 없었던 아이들이고, 네, 아이들이 4명이거든요. 4명인데 아버지랑 같이 왔는데 아버지는 또 문제가 좀 있는 분이어가지고 출국을 하고 이 아이들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큰 누나가 이제 밑에 아이들 3명 데리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만나고 이제 서로 그 뒤로 쭉 연락을 하고 이제 이런 그런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게 뭐 취재라면 취재고 뭐 그 어떤 문화 접촉이라면 문화 접촉이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게 아랍 문화, 아랍어 공부, 그리고 또 저는 이 청소년 소설이죠. 철학 소설인데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소설은 나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글을 쓰는 것도 사실 소설을 쓴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이 작업도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 읽히거든요.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술술술 읽히고 이 아렌트의 사상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해가 굉장히 공부 사상이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글 쓰는 거에 있어도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 가지 난제 중에 하나가 또 청소년 소설 제가 써본 적이 없다는 거. 그래서 청소년 소설도 써본 적이 없었고 아렌트 전공자가 아니고 그다음에 아랍어에 대해서 몰랐고 그다음 이 청소년 소설은 그래서 청소년 소설을 많이 읽었죠. 이제 준비 과정으로 그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청소년 소설을 많이 읽고 이제 감을 익히면서 그리고 이제 당시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건 저희 조카가 여기 인물 중에 송진우라고 나오잖아요. 제 조카가 황진우가 있어요. 이제 걔가 제가 요 쓸 당시에 중3이었습니다. 그래서 걔한테 제가 용돈을 줬죠. 5만 원짜리. 예, 5만 원짜리 주면서 네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걸 녹음해 줘. 고모죠, 제가. 그래서 용돈으로 조카를 매수하여 그래서 이 조카는 이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고모가 뭐 글을 쓰는데 내가 돈을 받았어. 우리 그냥 얘기하는 거 조금만 녹음해 주면 된대 해서 걔네들의 말투를 조금 제가 공부를 했죠. 이거 다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지금 박향 소설가도 나와 있고 청소년 소설을 쓰신 분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도 이미 이제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직접 또 물론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또 가까이 접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그러니까 재미있게 저는 좀 잘 해보고 싶었는데 의외로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이런 좀 기초 준비 작업 이런 것들이 때문에 더구나 이제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잘못 쓰면 안 된다는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국내 다 읽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전공하시는 분들 한나 아렌트 학회에서 그래서 굉장히 조심조심하면서 썼습니다. 전공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제 또 번역서도 한 권 내시고 해서 충분히 쓰실 만한 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제가 2층에서 책 둘러보고 왔는데 책 이제 막 찾으시는 분들도 막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읽어보시면은 되게 재미있게 읽어보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윤주님 이제 독서 모임 아까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은 저희 이제
그 독서 모임 진행하면서 저희도 읽으면서 되게 청소년들의 카톡 대화라든지 혐오와 차별 표현들이 되게 일상 언어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생생하게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그게 이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사온 어떤 결과다라는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어린이 청소년들 자녀분들을 키우고 있는 이제 어머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대부분 이제 책을 읽고 난 전반적인 소감은 책이 참 쉽고 잘 읽어 나간다라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해서 철학은 되게 어려울 거라는 약간 편견도 있기도 하고 뭔가 책 제목에 나와 있는 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5글자가 주는 위압감이 되게 컸었는데 실제로 책은 되게 아이들의 그 연극놀이 과정, 연극 그 문제 해결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 되게 몰입해가지고 아주 잘 읽혔다라는 이야기들 공통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아 가지고 이제 들으면서 되게 놀라웠던 하나의 감상은 이제 자녀를 키우시던 분들이 여기 책 속에서 나오는 이제 우정이 엄마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읽으셨더라고요. 해서 오히려 엄마 입장에서 우정이 엄마에 대해서 그래서 우정이에 대한 감정이입보다는 뭔가 우정이 엄마의 어떤 말들과 역할들을 되게 주의 깊게 보셨구나라는 것들 좀 느껴졌었고 이제 우정이 엄마의 존재들 보면서 나는 아이에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아이들을 접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고민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면서 되게 좀 자기 반성의 시간들을 다들 많이 가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정이 엄마처럼 나도 아이들에게 조금 열린 마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롤 모델로서 우정이 엄마를 보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공통적으로 해주셔서 사실 저는 느끼지 못했던 감상이었는데 되게 생경하게 신기하게 좀 듣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저도 굉장히 뜻밖이고 감사한 그런 평이네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정이 엄마한테 훨씬 감정이입을 해서 이 엄마가 뭐 보통의 엄마들은 이제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잖아요. 뭐 방 치워라, 뭐 깨끗하게 해라 하는데 오히려 이 엄마는 막 어질러 놓고 아무래도 이제 철학 전공에 이제 철학 강사로 이제 소설에 등장을 하거든요. 철학과 강사. 한나 아렌트를 전공하는 철학과 강사여서 거의 그 배경은 약간 제 방을 좀 둘러보면서 많이 쓰기도 했거든요. 저도 막 책상 위가 뭐가 한가득 있고 이렇게 방에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소설 속에서는 오히려 우정이가 이제 엄마한테 좀 잔소리를 하죠. 좀 그렇지만 이 엄마는 항상 뭐 혼돈 속의 질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서 그렇지만 굉장히 아이와 소통을 하는 그런 엄마였는데 굉장히 특별한 감상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다들 재밌게 읽으셔가지고 이제 철학에 대한 공부가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에서 오셨던 분들 대부분 이제 2차 독서로 나가야겠다라는 영화도 더 보고 싶고 관련 책도 더 읽고 싶고 해서 실질적으로 읽고 오셔가지고 또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다들 이제 아이들도 읽어야 되니까 이제 식탁에 은근슬쩍 책을 놓아두거나 이거 한번 읽어보면 어때라고 이제 좀 권유도 해보고 있긴 한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뒤적여 보더니 시간 되면 읽어볼게 하고 아직까지 다 읽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철학 소설인데 사실은 청소년들보다도 지금까지는 어른 독자가 더 그 감상 독자 평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차 독서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이제 그런 평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문을 했으니까 이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은 이제 또 이제 독서 모임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우정이 엄마 보면서 선생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네, 선생님을 알아서 그런가. 선생님하고 좀 닮았구나. 좀 이런 생각. 선생님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거기 외모 모사는 좀 그렇죠. 뭐 정장에 안경 쓰고 뭐 이렇게 나오긴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책 읽으면서 좀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이 좀 필요한 건 아닌가. 우리 이 시대에 너무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정치 교육이 안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 책을 통해서 좀 교육의 필요성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책 읽으면서 토론하고 행위에 이르는 아이들이 이게 그러니까 정치 그냥 이렇게 우리가 TV에서 보는 정치가 아니라 올바른 정치의 필요성이라는 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어린이들이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소설을 쓰게 된 또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이게 머리말에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2018년도에 서울의 아주중학교에서 실제로 이 당시 지금 이 소년이 한참 커서 김민혁 군이라고 이제 이란 소년이었거든요. 김민혁 군이 그러니까 난민 인정 신청을 했는데 이제 불인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 당시 아이가 이제 중3이었는데 중2였는데 실제로 중2였는데 이제 그래서 이 아주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이 자기 친구 김민혁 군을 위해서 안토니오라고 세례명이 안토니오인데요. 이 소설 속의 아이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전체 줄거리는 이 아이들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런 줄거리가 중학생들에게 버겁지 않을까라고, 이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나라고 의심을 하지 않은 게 실제 모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2018년도에 아주중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지금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아주중학교 이란 난민 소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 아이들이 그 활동한 청원서라든지 국민청원도 물론 했고요. 그다음에 SNS에 이렇게 게시한 청원서라든지 그다음에 거리에 나가서 피켓 시위하고 교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피켓도 만들고 같이 이런 활동을 실제로 하고 이 아이들이 또 모여서 이 법원 판결문을 반 친구들이 둘러앉아서 공부를 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이 행위를 한 거거든요.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의미하는 어떤 정치 행위를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기사를 읽고 그게 2018년도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러니까 예멘 난민 500명이 나오면서 이제 국민청원 71만 명 돌파하고 그때 거리에서 막 어린들은 반대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교실에서 이 난민 불인정 결정 판결을 받은 친구를 위해서 법원 판결문을 자기들끼리 공부를 하고 나가서 시위를 하고 저는 굉장히 이런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학생 아이들이 우리가 좀 어리다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좀 훌륭한 시민이구나, 어린 시민들이구나 하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됐죠. 아니면 이 스토리 자체가 과연 중학생들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되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실제 모델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청소년들이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활동들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인문학을 공부한다든지 철학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은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흑과 백이 너무 이렇게 좀 이분법화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판단이라는 게 이제 또 그리고 우리 여기 책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부모의 영향
이 또 굉장히 또 크게 이제 또 아이들에게 와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행위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이 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이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렌트의 이런 사상이 조금은 또 이상적이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런 쪽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네 한번. 그러니까 그 아주 중학교 당시에 그 학생들의 활동도 아주 평범한 활동들은 아니잖아요. 그 아이 그렇지만 그 이제 저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그 아주 중학교 학생들을 뭐 직접 본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신문 기사를 통해서 쭉 이제 그 읽은 내용으로 봐서는 일단 담임 선생님이 큰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왜냐하면 계속 같이 이제 오랫동안 알아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추방이 되면 좀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 소설 속의 라일라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른데 이 김민혁 군은 이제 이란에서 왔는데 여기 한국에 와서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만약에 이제 이란으로 추방되게 되면 이게 이제 이슬람을 전혀 지금 반대 상황이죠. 이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일단 아이들은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 친구를 보호해야겠다라는 일차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게 이제 점점점 넓혀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아주 중학교 학생들의 그 행동과 그다음 그 결정과 그런 진행 과정 결국은 그래서 이 난민 불인정 판결이 일단 났는데 이게 행정소송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굉장히 극히 드문데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좀 탄 거죠, 이 학생들이. 그래서 막 한국일보도 나오고 해서 당시에 서울시 교육감이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 직접 학교 찾아오고 추기경도 찾아오고 해서 완전히 애들이 여론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김민혁 군은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상적이고 뭐 어떤 굉장히 특수한 어떤 그런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지금 상황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요즘은 뭐 유튜브라든지 짧은 동영상들을 많이 이제 학생들이 찾아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독서에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머리를 좀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린이 청소년 정치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저는 평소에 조금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를 한다 혹은 정치 행위를 한다라는 게 되게 어렵고 아이들은 불가능할 거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국가적 이슈라든지 사회적 이슈에 직접적인 뭐 관여를 하거나 의견을 표명을 하는 거는 이제 공부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상의 내 주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참여를 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런 연습이 쌓여야지 이제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른으로 또 자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 도서관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이게 수동적인 와가지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이용자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직접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린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도서관에 있는 사소한 문제들을 아이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혹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이제 몇 번들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게 아이들이 되게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예. 어떤 이제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핸드폰을 쓰고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서관에서 휴대폰 사용을 하는 거는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한 2달 정도 아이들의 이야기도 듣고 어른들의 이야기도 듣고 간단한 토론회도 열고 이제 뭐 미디어 리터러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은 어떻게 할까를 이야기한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른들이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취지를 설명을 하고 너희는 너희들의 목소리를 이야기한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없어서 어색한데 할 말은 되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동안 이제 게시판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 아니면 어디서 노냐, 뭐 놀 때를 주던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자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참여 혹은 행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라기보다는 일상에서 충분히 쌓아갈 수 있는 일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책에서 나왔던 어떤 연극 과정과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가는 과정들이 우리의 아이들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영역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혹시 그 결정이 잘못됐으면 일정 부분 책임도 지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문화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학생들도 뭐 신입생 처음에 막 오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뭔가 지시를 받고 하라는 대로만 하는데 익숙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우리가 교육 문화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어른들이랑 같이 읽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이랑 한번 읽는 모임을 만드셔서 이제 한덕 선생님을 네네. 모셔서 네. 이제 북토크를 한번 진행해 네. 보시면 어떨까. 네네, 네, 너무 한번 좋아요. 자리를 네. 만드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참여할 때 이제 학부모님이 오셨는데 자녀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같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어떻게 보면 내용 잘 모르겠지라고 그냥 듣고만 있어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은유 작가님의 그 잊지만 없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이 조금 떠올라서 어떤 분이 그런 책이 있는데 제목이 잘 생각나지 않는데라고 하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그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 대한 이야기 담은 책 잊지만 없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입니다라고 오히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우리가 너무 간과했구나라고 또 한 번 반성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어린이들 혹은 청소년들이랑 이야기를 해도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7월 초에 그 초등 고학년 그다음에 뭐 중학생들하고 이 책 가지고 한번 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로 이게 청소년 소설이니까 실제로 청소년들은 어떻게 읽었을지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벌써 이제 30분 정도 지나서 그쵸 시간이 빨리 가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거나 감상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책 선물도 준비를 해서요. 네, 한번 네, 손들어 주시면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상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시간은 짧습니다. 그 질문 받기 전에 제가 이 주인공 이름이 정우정이잖아요. 우정이에요. 사실은 우정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한나 아렌트가 별명이 우정의 천재, 소설 내용에도 나오지만 우정의 천재고 또 우정이란 개념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통 우정이라 하면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쌓아가는 어떤 뭐 이런 신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렌트는 우정을 동등한 차이를 가진 우리들이 함께 이 차이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해가는 과정 자체를 우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아이 이름을 우정이라고 했고, 그러면 성이 좀 같으면 좋겠다. 그럼 재밌겠다. 정우정 하면 좋겠다 하고,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정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어릴 적 친구 정우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정아 손 들어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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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제 고향 무안 친구 정우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가 뭐 책을 쓰는데 네 이름 좀 빌려도 될까? 라고 흔쾌히 좋다고 해서 정우정을 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함 쓴다고 해서 네 어떠셨는지 어떤 소설이 나오는지 알고 계셨나요? 네.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내 이름으로 소설이 나오는데 먼저 말하는 게 아주 좋은 의미로 쓰는 거니까 너한테 해는 없을 거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이런 소설의 주인공 이름으로 등장을 한다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은 일이어서 저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에 또 이렇게 같은 성도 같은 네 되게 좋은 이런 뜻을 가져가지고 너무 부럽습니다. 네, 또 혹시 네 질문이나 네 처음에 나왔을 때 책 받고 바로 읽었고 너무 오래돼서 지금 좀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자신이 없어서 혹시 말을 할 때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표지에 보면 철학 소설이라고 돼 있나요? 그러면 이 책이 철학 소설인 것과 소설인 것과는 또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쓸 때 이게 철학 소설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 방법이랄까 뭐 구성이랄까 캐릭터에서 차이를 둔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뭐 감히 금방지게 이야기하자면 소설이 좀 갈등이 너무 없지 않나. 그러니까 갈등구죠. 그러니까 소설 갈등 흔히 이야기할 때 이제 좀 갈등을 줘가지고 마지막에 갔을 때 또 폭발하는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감동을 다른 방식으로 지금 자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도 좀 제가 보기에는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캐릭터의 사용도 좀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연극이라는 장치 자체도 그렇게 쉽게 이렇게 긴 분량으로 사용하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하면서 느꼈던 머뭇거림과 주저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철학 소설과 소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소설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범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굉장히 이제 순수 소설과 대중 소설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장르에 대한 경계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요즘 어떤 트렌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소설을 쓸 때 소재를 선택하는 것도 예전과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소설을 쓰는 기법도 이제 순수 소설을 쓸 때와 달리 조금 더 넉넉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장르에 대한 문제와 이 소설을 쓸 때 어떤 약간의 뭐 다른 소설을 쓸 때하고 다른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소설과 철학 소설의 이제 차이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소설 자체가 굉장히 목적 지향적인 그런 장르잖아요. 철학 소설은 어떤 철학 내용을 설파하기 위한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우리 계몽 소설처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소설과 철학 소설은 매우 다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철학 소설은 그 특정 예를 들어서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나 아렌트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한나 아렌트의 사상을 일단 알리는 게 이게 첫 번째 목적이죠. 이거를 소설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알리는 게 그 철학 소설의 어떤 임무이기 때문에 우리 소설은 사실 그런 임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목적, 그런 교육 목적 이런 것들도 우리 소설에서는 사실 계몽 소설, 우리 근대 초의 그런 소설 이후로는
뭐 가르치려고 드는 소설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일단 철학 소설은 가르치려고 드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매우 다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적하신 갈등 구조가 그렇다면 이제 이 소설에서도 이제 갈등 구조를 그러니까 이 난민 그러니까 라일라를 도와줘야 된다는 이제 반 내부에서 엄청 강한 캐릭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 역할을 한 거는 이제 찬이 그다음에 으뜸이도 초기에 그런데 어쨌든 으뜸이도 계속 변화의 과정을 겪는 거고 찬이도 변화의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찬이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그 당시 2018년 당시에 그 난민을 반대하는 예를 들어서 난민들은 다 범죄자다. 특히 이슬람 그 무슬림 난민들은 다 범죄자다. 이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여성들이 위험해질 거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실제로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학급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런 식의 이제 멘트들을 같이 대화들을 같이 넣으면서 이제 갈등 구조를 매우 약하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떤 소설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행로를 밟은 것은 아닌 거죠. 철학 소설이라는 어떤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복무를 해야 돼서 그런 갈등 구조가 좀 약했다라는 건 저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극 장치는 저도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이제 한나 아렌트의 사상을 이게 한나 아렌트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렌트가 누구인지도 나와야 되고 소설 내용에 그 다음에 아렌트의 사상도 어쨌든 그 주인공들의 행위 속에 드러나야 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공부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연극을 만들면서 일단 연극을 만들면 자료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극본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면 좋겠다. 그러면 그 연극 극본 내에서 당시에 어떤 그 나치즘의 사상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건 이제 연극은 제가 하나의 장치로 그 철학 소설이라는 어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장치로 이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연극을 해봤거나 그런 지식이 또 없었기 때문에 또 연극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온갖 책을 또 그래서 이건 정말 굉장히 쉽게 여러분은 이렇게 슬슬 넘기셨지만 저의 공부의 결과물인데요. 그 다음에 극본도 제가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뭐 신춘문예 극본 당선 극본들 쭉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극본도 쓰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엉뚱하게 하면 안 되니까 또 지인 중에 극작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보냈습니다. 이거 뭐 틀린 데 있는데 봐주세요. 그래서 확인을 또 받고 이렇게 해서 또 어떤 갈등 구조가 없고 하는 거는 제가 감수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소설 안에 이야기 좀 내부 얘기 나와서 좀 드리자면 그 난민이라고 하면은 조금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려졌던 것 같은데 저는 선생님 소설 읽으면서 이제 그 왜 다들 이렇게 회의할 때 학생들이 회의할 때 토론할 때인가 그때 이제 라일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발언할 때 그 장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감동적이었는데 모두가 이제 학생들이 모두가 라일라가 없는 듯 얘기를 펼쳤었죠. 그러다가 이제 라일라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는 그 장면이 이제 라일라의 그런 이제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이제 다른 인물들은 좀 변화하거나 조금 적극적으로 혹은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 자세를 보여줬다면 라일라가 좀 소설에서 잘 좀 나타나진 않는 건 아닌가. 인물이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라일라의 그런 발언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좀 에필로그처럼 이렇게 드러나긴 했는데 소설 안에서 좀 보여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도하신 것 같긴 한데 어떨까
어떤지 한번 얘기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러니까 라일라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이 친구가 어쨌든 엄마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학교 내에서조차 굉장히 아이들로부터 이렇게 뭐 그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차별을 받는 그런 상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이슈가 됐을 때 굉장히 악플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어려운 처지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아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라일라 캐릭터 자체를 제가 고민을 조금 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다른 이슬람권의 아이보다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신문 기자였고 아버지가 평화주의자였고 이제 그런 아버지가 깨어있는 그런 무슬림 남자였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여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라일라로서는 최선을 다한 능동성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적극적인 했고요. 아이가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왜냐면은- 적극적인 아이인데 네. 그게 이제 조금만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학급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차별받는 모습이 조금 더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설 초반에 이제 F4한테 걸려가지고 이렇게 F4한테 그 이제 신관 걸려서 이제 그런 장면도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이긴 한데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급 회의할 때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충분히 그 어떤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충분히 능동적으로 행동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발언자로, 그러니까 아무도 라일라가 같이 교실에 있었고 저 아이가 일어나서 자기 의견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아무도 못한 건데 이렇게 일어나서 친구들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는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선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이슬람 문화를 살펴봤을 때 그 선에서 제가 라일라의 성격을 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독서 모임에서도 이주민이나 다문화 배경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토론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도 모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근데 제주 예멘 난민 혹은 실제 난민과 내가 일상에서 피부로 만나는 일은 잘 없는데 이제 자녀 세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참여하셨던 이제 학부모님도 그렇고 이제는 일상에서 다문화 배경을 가진 같은 주부님들 혹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이제 또래 친구들이랑 아주 많이 밀접하게 만나는 일들, 살아가는 일들이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벌어졌던 그런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흔히 이제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다문화 배경의 아이들이 다문화 배경의 뭐 베트남 국적이다 혹은 부모님이 어떤 다른 나라의 국적이다라는 게 밝혀졌을 때 이게 뭐 밤마다 혹은 아이들마다 조금 접하는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제 베트남인이다라고 그때부터 놀림이 시작되는 일들이 있기도 했고, 또 이제 화교 배경을 가진 아이가 내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정체성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런 고민 상담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하면서 저희는 자랄 때 사실 같은 반에 그런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겪어보지 못했던 사안들이지만 이미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전달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고민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뭐 결론보다는 되게 에피소드들을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책에서도 나왔었던 것처럼 한국어 사용이 이제 결혼 이주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안 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아이들도 그렇고 다른 이제 학부모님들도 무시를 하다가 영어를 갑자기 사용을 하자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주변 어머님들이 그 어머님들을 되게 달리 보고 되게 영어를 어떻게 배울 수 있냐 주변의 눈빛과 관심이 달라지면서 이제 학급 모임을 하면은 혼자 이제 동떨어 앉아 있던 분이 어느샌가 이제 학급 모임을 하게 되면 다 그분 주변에 동그랗게 보여가지고 한마디라도 붙여보려고 애쓰는 모습들도 보기도 하면서 아 문화 사대주의라는 게 말이 어려서 그렇지 내 눈앞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 다 문화 사대주의구나라는 것도 한번 또 떠올려 보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라는 말들 되게 많이 이제 저희도 쓰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책 읽으면서도 이제 독서 토론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왔는데 다문화라는 용어가 맞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가 쓸 때도 그렇고 약간 좀 편견을 많이 담은 단어로 느껴져가지고 뭔가 다문화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해주시기도 하셨고 또 최근에 되게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던 이제 이슬람 사원 앞에서 이제 돼지고기를 구우면서 그 냄새로 그 항의 대구에서, 시위를 네네. 했던 그런 일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저희가 5월 말일자 날짜로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 그 전전주가 그 부처님 모시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 가셨던 분들이 절 앞에서 바로 나오시는 분들에게 그 교회에 전도하는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그 절 말고 교회로 오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목격을 하면서 이주민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사회에 나와 다른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폐쇄적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좀 많이 떠올렸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난민에서 시작은 되었지만은 좀 사회에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와 다른 차이를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 있을까 그게 되게 쉽지는 않지만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외국을 나가면 이제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백인이 아닌 이제 아시아 이렇게 피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차별이라는 거는 정말 아주 생생하거든요. 물론 아무도 무시하는 말을 직접적으로는 하진 않지만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당연히 이렇게 배제되는 그런 걸 정말 당연하게 이렇게 당연하다기보다도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느끼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오히려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런 이게 뭐 이주민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우월 의식과 어떤 인종 계층을 딱 나누잖아요. 그런 식의 굉장히 인종 우월주의를 한국인들이 이제 갖기 시작한 거죠.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대화를 하시고 논의를 하시고 대단한 독서 모임인 것 같습니다. 네. 오셨던 분들이 뭐가 바른 방향인지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들 이제 물음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아직 우리가 연습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욱하고 나오는 그런 차별 내지는 편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계속 일상에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피곤해지는 일인 것 같기도 해서 고민이 된다.
있어라는 이야기들도 해주시고 숙제처럼 좀 저희 모임에서 남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초반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렌트가 18년 동안 무국적 난민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아렌트 사상이 밑바탕이 되었고, 또 그 이제 이야기가 이제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계기가 되었는데, 유대인 난민으로서의 자각의 계기가 된 요 책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서도 우리 이 책에서도 몇 번이나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체주의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은 오늘 안 읽고 오신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주의 기원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요. 너무 그다음에 아렌트가 글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읽어도 굉장히 어렵고, 그나마 제가 저는 이제 이 책을 이제 쓰기 위해서 9장에 이제 집중을 한 거죠. 그 9장에 이제 난민, 전체주의의 기원의 네, 맞아요. 제 9장, 제 9장에 집중을 좋을 것 해서 같은데, 고향을 떠났더니. 그 전체주의의 기원 제 9장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난민, 인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로 주제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에 이런, 제가 머리말에 썼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따옴표가 있습니다. 전체주의의 기원 제 9장에 저한테 영감을 준 그런 문장이기도 한데요. 고향을 떠났더니 고향 없는 사람이 되었고, 국가를 떠났더니 국가 없는 사람이 되었으며, 인권을 한번 박탈당하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 곧 지구의 쓰레기가 되었다. 이게 전체주의의 기원 제9장에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인권 문제, 그러니까 당시 아렌트가 1945년에 전체주의의 기원 집필을 미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941년에 미국으로 뉴욕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뭐 기고문 이제 문필가로도 활동을 하고 대학 강사로도 활동하면서 45년에 집필 시작해서 51년에 전체주의 기원이 출간이 됐어요. 미국에서 영어로 쓴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아렌트를 존재를 알린, 그다음에 이 51년에 이 책이 발간되고 나서 바로 미국 시민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8년 동안의 무국적 난민 생활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권 문제, 그러니까 1951년에 그거를 전체주의 기원을 발간을 했는데, 그러니까 세계 인권 선언이 나온 게 1948년이거든요. 세계 인권 선언 48년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천부적인 그런 권리이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고, 이 인권 개념에 대해서 아렌트가 비판을 한 거죠,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권리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권 선언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시민권이 있어야 된다. 시민만이 그 인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 유대인들을 봐라.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강제 수용소에서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이들에게 인권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러면서 주장한 게, 이 전체주의 기원에서 주장한 게 어떤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그게 어떤 권리들을 갖기 위한 권리다. 그러니까 권리들이라면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권리들, 이 권리들을 갖기 위해서는 또 다른 권리, 즉 정치 공동체에 속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집단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 권익을 쟁취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만약에 이런 정치 공동체가 없으면 인권이라는 것도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사실 인권 개념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나온 이제
책이 전체주의의 기원이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9장을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네. 책을 이제 알아야지 이제 아마도 우리 요 맥락을 이제 요 한나 아렌트의 난민이 되다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좀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읽으면서 악의 평범성에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으면 사유하고 판단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이 말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아이만이 이 현대 사회에서 많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이걸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좀 굉장히 아까 그 조갑상 선생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전에 알락누리 도서관에서 조갑상 선생님이 이제 그 80년대 그러니까 1990년 그 첫 소설집에 수록된 그 단편 소설 중에 하창기 씨의 주말 오후라는 단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혼자 웃기, 작년에는 혼자 웃기로 수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1980년대 시대 배경을 드러내는데 혼자 웃기보다는 하창기 씨의 주말 오후가 참 좋겠다. 그게 1987년 첫 직선제, 그러니까 뭐 일로 삼김, 그때 삼김이 이제 이 김이 이제 단일화에 실패해가지고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그런 사건인데 거기 그 하창기 씨가 그야말로 무색무취의 소시민, 직선제가 뭐 있든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있든 전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소시민인데 제가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그게 참 우리들의 모습,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다. 80년대라고 하면 정말 정치 사회적인 격동기이고 그렇지만 아마 대다수의 우리들은 그렇게 그 하창기 씨도 그 소설에서도 그 집에서는 아내하고 그다음에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막 분노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밖으로 나가면 굉장히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다수의 이렇게 편승하는 삶을 사는 그런 소시민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창기 씨를 굉장히 이렇게 두둔하면서 두둔이라기보다도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수강생 중에 한 명이 그래도 작가의 비판적인 시선이 느껴진다. 이 인물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왔는데 사실 아이만을 생각하면 근데 아이만이 하창기 씨거든요, 사실은. 네. 물론 하창기 씨는 어떤 그런 결정권이 없다 뿐이지 만약에 하창기 씨가 어떤 그런 위에서 어떤 오더가 내려와서 이걸 해라 하면 반드시 따랐을 만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아이만이 갖고 있는 그 무사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상관의 지시를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행한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쨌든 유대인들의 그 수용 열차를 고안해낸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 유럽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보낼 것인가를 그러니까 아주 직무를 굉장히 충실하게 한 이런 이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거죠. 일상에서 굉장히 저도 명령을 따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대부분 하창기 씨고 대부분 아이만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이 많이 필요하고 이야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정윤주님도 깨달음 사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도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도 이제 책 읽으시면서 저희 자기 반성의 시간들을 되게 많이 가졌고요.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배웠던 세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많이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내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만들어보는 경험이 적었던 게 지금에 와서 비판적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가 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비판적 사고와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또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스스로를 깨치고 조금이라도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기 위한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뭐 그런 행동들이 그럼 과연 뭘까 이게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일상에서 보이는 아주 작은 거라도 목소리를 내보는 게 행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최근에 영도에서 이제 그 등굣길에 있는 어망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이 깔려가지고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도 평소에는 큰 문제 의식을 못 느꼈다가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또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등굣길을 봤더니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구청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되게 떨렸다 하시더라고요. 예. 가슴 굉장히 두근거리면서 떨렸는데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일부는 바로 또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었네, 이게 변화네라는 이야기들 해주시면서 의식을 깨운다라는 게 결국 나한테 바로 돌아오는 어떤 보상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나의 일상이 바로 바뀐다라는 걸 조금 더 체감을 하니까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주변 사회 부분들에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라는 이야기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우리가 공부하자, 의식을 키우자, 뭐 의식적 파리아라는 단어를 이제 막 기억을 하면서 이야기 나누다가 근데 그 중에서도 근데 조금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게 근데 우리는 너무 타인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해서 행동하지 못하고 사유하지 못하는 게 많은 것 같다. 한국인들이 타인의 시선에 매여 있는 것부터 좀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했는데 그렇구나라는 생각 좀 들으면서 저도 같이 배웠던 일이 있습니다. 네. 타인의 시선은 정말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이라는 게 사실은 결국 어떤 전체 사회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규범을 우리가 깨기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암묵적으로 우리가 약속되는 어떤 행동 규범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깨는 데서 오는 두려움, 그런 것일 것 같고요. 저도 뭐 여전히 매일매일 이제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 순간이면 고민을 하고 주저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금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식적 파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0년대 초에 이제 그 의식적 파리아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자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아렌트가 본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고 파리아가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렌트가 이 의식적 파리아라는 말을 베르나르 나자르가 원래 썼던 말인데 그걸 가져와서 1943년에 쓴 논문에서 우리 난민들이라는 논문에서 이 의식적 파리아라는 이제 단어를 다시 재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파리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이제 차별을 받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러한 나의 상태를 의식하는 존재가 의식적 파리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게 아니라 충분히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속해 있는 거를 충분히 의식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의식적 파리아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아렌트 당시에는 20세기 초에는 이제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그런 의식적 파리아에 이제 그 속해 있었지만 지금 오늘날의 사회로 환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성소수자, 그 최근 엊그제도 뭐 그런 그 집회 대구에서 또 대구에서 또 그런 성소수자 퍼레이드를 뭐 공무원들은 막고 경찰은 또 그거를 보호하려고 하고 근데 서울에서도 뭐 그런 퍼레이드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게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막 뭐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성소수자 이런 분들이 의식적 파리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의외로 현재에서는 그런 그 스스로의 그 자신의 파리아적 위치를 자각하고 그 퍼레이드 자체가 지금 의식적 파리아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수민족이라든지 뭐 아까 이제 그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의 사회 내에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노력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의식적 파리아라고 말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구청에 전화를 거신 분은 이제 평범한 시민이실 텐데 사실 구청이라는 데가 공권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위잖아요. 국가 권위 이런 거에 대한 내가 항의 전화를 한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제 그런 두려움을 깨치고 깨치고 전화해야죠. 만약에 이제 진짜 의식적 파리아의 그런 위치에 있는 분, 이제 평범한 시민이 아닌 이런 분들이 사실 전화하고 항의하기는 훨씬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사회적인 소수자 분들은 보면 또 나름대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렌트가 의미하는 정치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분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목소리를 알리고 하는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퍼레이드도 어쨌든 공동체가 있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뭐 계속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좀 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좀 그 선생님이 아까 이제 질문하셨는데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청소년들의 이제 이야기, 청소년들이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갈등을 더 크게 이제 부각시킬 수가 없었던 건 아닐까. 근데 이 내용을 안에 보면은 난민은 현대 정치의 병적 모순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써놓고 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문장 안에서도 보여주면서 이제 시대의 부조리를 계속 담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갈등이 이제 저는 잘 드러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타자에 대한 관심이 뭐 한국어 수업도 그렇지만은 타자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정윤주님께서도 이제 이 질문이 아마 이제 계속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 전해줄 질문이 있으신지. 저희 이제 자기 반성의 시간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근데 질문 중에 이게 사소한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작가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질문인가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책 보면서 책 색깔이 왜 빨간색이랑 노란색으로 표지가 되어 있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 독일 국기에서 나온 거죠. 독일 국기. 독일 국기. 이 표지도 정말 제가 이렇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출판사는 어찌된 게 작가에게 모든 걸 다 일임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표지도 아렌트 얼굴에 주름살을 빼달라, 치마 길이를 뭐 더 길게 해달라, 부츠를 신겨달라.
이게 손에 든 가방을 좀 큰 가방으로 해라. 왜냐면 여행객처럼 보이면 또 안 되니까 난민처럼 큰 가방을 보여달라. 그 들게 해달라. 그 다음에 걷는 방향을 체코 쪽으로 해라. 처음에는 또 방향을 이쪽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서 출발하니까 이쪽으로 해라. 그래서 이거 제가 다 이렇게 표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집자는 저에게 모든 걸 다 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나 아렌트, 난민이 되다 이걸로 해주세요. 제가 부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저한테 많은 결정을 하게 했지만 뭐 좀 너무 쉽게 일을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뭐 저의 피와 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빨간색, 노란색은 이건 출판사에서 이제 했는데 보니까 독일 국기 색깔로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서 네, 정윤주 선생님 마지막으로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지. 네, 되게 좋은 기회로 이제 지역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책을 읽다 보니까 되게 깊은 이야기들까지 나눌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그 모임이 좋으셔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연계 독서를 같이 해 나가자, 2차 독서부터 해서 그 책에 나왔던 그 영화부터 같이 보는 걸로 모임을 이어가자고 제안 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다음 약속을 지금 잡고 있고요. 좋은 문구 이런 것들도 같이 읽었다고 하시던데 한번 좀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하면서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은 밑줄들을 다들 그으셨는데 딱 한 문장씩 그래도 공유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모아가지고 온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릴게요. 이야기해 주셨던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좀 공감이 많이 갔던 문장으로 119페이지에 나는 고독한 시간이 필요했다. 일정한 보폭으로 운동장을 걸으며 머리채가 앞뒤로 흔들렸다라는 문장 밑줄 그어주신 분이 계셨어요. 대부분 이제 약간 공부를 위한 키워드라든지 설명들 많이 체크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다 하시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없다. 너무 하루하루 시간에 쫓겨가지고 사유고 비판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상이었는데 유일하게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산책을 하는 시간, 뭐 교회 마치고 집으로 오는 그 잠깐의 어떤 걷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감각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이 문장을 보자마자 내 이야기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 굉장히 많이 밑줄 그어가지고 소개해 주셨고, 또 저희가 이제 많은 반성을 하면서 그래도 220페이지에 있는 세상은 변화하고 있어라고 하는 문장, 어떤 희망과 그래도 기대를 걸고 하루를 보내다 보면은 또 새로운 사회들을 계속 만나고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희망차게 이야기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나온 이제 이 책의 주요한 키워드이기도 했었던 우정이 담겨져 있었던 인간과 인간이 주고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우정이라고 믿어 서로의 차이를 좁히면서 의논하고 돕고 대화하면서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라고 하는 문장, 평소에 이런 독서 모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다른 사람과 생각 공유하는 시간 이제 가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이 문장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저희가 나눴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박수를 이렇게 쳐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한 모임이네요. 네. 더욱 그 모임이 정말 번창하시길. 여기 우리 정말 잘 쓰시는 여기 소설가 선생님들도 다 앉아 계시는데, 여기 다른 부산의 다른 소설가분들 소설도 좀 더 자주 읽어주시고,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8시가 됐네요. 네. 제가 오늘 노래도 하고 공연도 있을 거다라고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딱딱한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있으셨죠?
그래도 너무 지루하지 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배우니 거의 다 제가 아는 분들이시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책 보니까는 난무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렌트가 이제 뭐 새로운 사람 또는 이민자라고 불러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명이라는 것도 개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렌트가 겪었던 일이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라일라가 겪었고 여전히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중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벌어지면서 굉장히 좀 희망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소 지으면서 책을 읽어서 저도 오늘 너무 뜻깊은 자리에 초대받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